물론 저기에 있는 게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제 모자른 부분들은 다른 거 보면서 채우면 될 거고요. 얘가 사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30분 내로 끝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CAOS는 명확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빨리 좋아라. 근데 CAOS는 진짜 좀 애매해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정보관리에.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만 딱 가져가시면 되고, 제가 이제 사실은 CAOS는 제가 공부할 때는 자료를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만들면서도 느꼈는데 얘는 그림이 무조건 필요한 토픽이라서 그 도메인이라서 여기에 넣는 게 좀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근데 제가 강의하려고 좀 많이 넣었는데 그래서 스킵하는 부분이 좀 많을 수 있어요. 바로 갖겠습니다. 이제 CA 부분하고 그냥 OS로만 나눴고요. 컴퓨터 구조에는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와 하버드 아키텍처가 있고요. 얘는 이제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만 실행 가능한 거고 저희가 쓰는 것들이 거의 다 요거고 그 다음에 하버드 아키텍처는 병목 해상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메모리와 명령어를 분리를 해서 병력적 작업 처리를 구현한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좀 나올 수 있어서 이거를 좀 보시면 처리 방식은 이제는 명령과 데이터 구분 없이 한 번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동시에 접근 가능한 거고 메모리는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를 하고 얘는 명령어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를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일단 폰노이만은 스토어드 프로그램의 개념을 도입을 했고 뭐 그거는 떠나서 저렴한데 얘는 파이프라이닝 기술을 사용해서 더 성능을 극대화시킨 거고 단점으로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CPU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메모리가 단일 메모리이기 때문에 병력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아키텍처는 메모리가 두 개니까 별도의 메모리 사용 구현 비용이 필요하고 얘는 시스크 구현이 용이하고 얘는 리스크 구현이 용이합니다. CPU는 다들 아시죠? 산술 논리 연산이나 데이터 처리하는 실행 제어 장치이고 구성 요소로는 ALU, CU, 레지스터, 버스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까지 다 외워주시고 요게 그림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얘를 패러드처럼 다 그려서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질 않아서 나중에 그림을 보고 요거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GPU고요. GPU는 사실 원래는 그래픽만 처리하던 건데 요즘 왜 이렇게 핫해졌냐. 다들 아시다시피 네. AI 때문에 핫해졌고 얘가 CPU보다 나은 거는 부동소 수점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GPU를 가지고 많은 것을 하고 정렬 처리가 가능하고 부동소 수점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GPU를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이 있는데 쿠다라고 GPU에서 수행하는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표준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GPU 기술. 결국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 이유는 요 쿠다예요. 결국은 소프트웨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성에서 아무리 핸드폰을 잘 만들지만 OS를 안드로이드를 쓰는 것처럼 지금 쿠다를 쓰면은 금방 하는 작업을 SK 하이닉스에서 만든 이 플랫폼을 가지고는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선호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 거고요. 요 쿠다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GPGPU는 뭐냐? 결국은 GPU는 그래픽을 처리하는 유닛이에요. 근데 그것을 범용 데이터를 병렬 처리 가능하게 그래픽 유닛을 사용하게 하는 기술이 GPGPU예요. GPGPU는 유닛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GPGPU 기술이 대표적인 플랫폼이 쿠다입니다. 그리고 HAS라고 있는데 이거는 CPU하고 GPU를 하나로 묶어서 논리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연산체로 봐서 얘한테는 이거 시키고 얘한테는 이거 시키고 하는 기술이에요. 그다음 이제 병렬 처리. 병렬 처리는 이제 여러 거를 이제 병렬로 하는 건데 병렬 처리의 핵심은 결국은 나중에 알고리즘에도 나오겠지만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병렬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이제 컴퓨팅이 병렬 컴퓨팅이고 이런 단위로 처리가 되고 구현 도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에 이제 분류가 있는데 풀린의 분류가 있는데 SISD 단일 명령의 단일 데이터 흐름, 얘는 단일 명령의 다중 데이터 흐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요게 이번에 컴시응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프로세스에 대한 이런 거. 병렬 처리는 뭐 다 작업을 각각 병렬로 처리하는 거고 프로세스 분류는 풀린에 의한 분류로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메모리 프로세서 시스템에 대한 분류로서는 공유 메모리 분산 그리고 이렇게 SMP, MPP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메모리예요. 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는 가상 메모리가 있고 캐시 메모리가 있고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이어지는 거라도 한 번에 쭉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가상 메모리는 물리적 메모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보조기억 장치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얘가 메모리에 한계가 있으니 보조기억 장치, 즉 하드디스크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고요. 관리 기법은 할배 호교라고 해서 할당 기법, 배치 기법, 호출 기법, 교체 기법이 있습니다. 할당 기법은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how. 그래서 연속적으로 할당할 것이냐, 불연속적으로 할당할 것이냐, 그리고 동적으로 할당할 것이냐, 정적으로 할당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 페이지드 세그멘테이션이 있어요. 이제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공간을 고정적으로 나눠서 할당하는 페이징 방식이 있고 가병적으로 나눠서 할당하는 세그멘테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가 각자 장단점이 있고 페이징은 고정 크기로 할당하다 보니 내부 단편화가 발생을 하고요. 세그멘테이션은 동적으로 하다 보니 외부 단편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드 세그멘테이션은 페이지와 세그멘테이션을 합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배치 방식에는 얘는 어디에다가 할당할 것인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퍼스트 핏, 베스트 핏, 넥스트 핏, 워스트 핏 이렇게 해서 가장 첫 번째 그냥 할당할 것이냐 스캔해서 이제 제일 최적화된 곳에 할당할 것이냐 이번에 여기 됐으면 그 다음에 할당할 것이냐 그 다음 워스트 핏 그냥 일단 모르겠고 제일 큰 데다 그냥 할당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고 호출기법은 언제 요구가 있을 때 할당을 할 것이냐, 내가 봤을 때 이제 얘가 필요로 할 것 같아. 해서 그때 할당할 것이냐. 그리고 교체 기법. 누구를 교체할 것이냐. 피포라고 해서 선입선출이죠. 선입선출로 발달하는 거고, 선입선출로 하다 보니 너무 무조건 처음에 들어온 애 빼다 보니까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이제 뭐였죠? 이게 세컨 찬스 뭔데, 세컨 찬스 리플레이스인가? 그럴 텐데 이제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인입 순서대로 하되 얘한테 한 번 체크를 해서 그 다음 바로 바꾸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더 찬스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바꾸게끔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P4를 조금 보완한 방식이고 P4를 쓰면은 꼭 나오는 게 벨라디의 이상현상이에요. P4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 페이지 프레임이 증가하는데 페이지 폴트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이지 폴트는 가상 메모리에 얘가 있으면은 얘를 쓰게끔 하는 건데 없으면은 페이지를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페이지 하나를 가지고 하면은 당연히 페이지 폴트가 많이 일어나겠죠. 왜냐면 여기 저장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개를 하면은 하나보다는 덜 발생을 하겠죠. 세 개를 하면 그렇고 네 개를 하면 그런데 P4를 사용하면 늘어났는데 되려 부재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은 아니고 특정 경우에만 발생하는 거고 요 참조 페이지를 외우셔야 돼요. 1, 2, 3, 4, 1, 2, 1, 2, 1, 2, 5, 1, 2, 3, 4, 5 이렇게 고 요거를 외우고 있으셔야 개념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3개보다 4개일 때 폴트가 더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는 페이지 교체 방법을 이제 다른 거를 쓴다든지 혹은 최적화 설계 원칙 요거는 이제 밑에도 계속 나오는데 지역성을 활용을 하던가 PFF라고 해서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를 사용하던가 워킹셋 모델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지역성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메모리가 특정 범위에 집중되는 경향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시간 지역성과 공간 지역성, 순차적 지역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호출이 되던가 아니면 특정 지역 그리고 얘 다음에는 얘야 이런 지역성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PFF는 페이지 부재율에 따라서 프레임을 동적으로 추가를 했다가 회수를 했다가 추가를 했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워킹셋 모델은 특정 시점에 프로세스가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을 집합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1, 2, 3, 3, 3, 3, 3 하면 이거를 이제 묶어서 얘를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교체 기법으로는 그다음 P4 다음에는 가장 오래된 거, 아니면 가장 적게 사용된 거, 그다음에 이제 예측해서 하는 거, 미사용 페이지를 하는데 비트를 하나 더 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MMU라 그래서 CPU가 메모리에 접근할 때 가상 메모리를 물리 주소로 변경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가상 메모리를 사용할 때. 그래서 요거를 페이지 테이블에서 검색을 해서 바꿔주는데 이게 오래 걸리니 TLB라는 거를 이용하게 돼요. TLB는 자주 참조되는 가상 메모리 주소를 실제 주소에 매핑시켜 MMU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고속 캐시예요. 그래서 똑같죠. 결국은 TLB에다가 올려놓고 히트하면 TLB 주소를 반환을 하고 없으면 페이지 테이블 가서 주소를 가지고 오고 여기도 없으면 그때서야 보조기억 장치로 가서 가지고 온다. 근데 TLB는 고가라서 무작정 크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고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던 메모리 단편화인데 메모리 단편화는 메모리상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공간이에요. 내부 단편화는 고정 할당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프레임이 이제 고정 할당 되다 보니 그래서 사용되지 못하고 남는 공간이 내부 단편화고 외부 단편화는 분할된 크기가 이제 가변으로 하다 보니 이제 50이 있었는데 40, 이제 10, 20, 30 뭐 이렇게 쓰고 해서 일정 부분이 남았는데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보니 남은 공간들은 많은데 이 공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게 이제 외부 단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통으로는 통합, 집약. 이거는 이제 결국은 합친다는 건데 통합은 근처에 있는 것끼리 합치는 거고 집약은 펼쳐져 있는 것들 그냥 다 합치겠다는 거고 메모리 풀을 이용하는 방법 내부 단편화는 슬랩 얼로케이션, 세그멘테이션, 외부는 버디 메모리, 페이징이 있습니다. 이제 스래싱이라고 있는데 스래싱은 가상 메모리에 페이지가 부재해서 아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프로세스 실행보다 페이지 교체 시간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상 현상이에요. 이제 발생 원인으로는 CPU나 메모리 자체가 너무 오래되거나 이제 사양이 좀 부족하고 부적절한 교체 정책. 아까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들 중에 이제 로컬리티라든지 빈도 요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바꾸니까 자주 바뀌어서 생기는 거거나 아까 벨라디의 이상 현상 때문에 발생이 되고요. 혹은 과도한 멀티 프로세싱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예방책으로는 아까 나왔던 워킹셋 모델과 PFF 혹은 지역성을 고려를 하면 스래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DMA는 CPU 통하지 않고 주변 장치들하고 데이터 전송하는 이제 담당하는 장치고요. CPU를 통하지 않고 해서 CPU한테 조금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고 메모리를 보호하고 다중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작 모드로는 전송에 의한 DMA라고 해서 버스트 모드, 사이클링, 스틸 모드, 디맨드, 트랜스퍼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블락 단위로 하든지 워드 그리고 얘는 이제 유사하거나 이제 버스트하고 유사하기는 한데 요때 한다.
갖고 있고 연결 방식에 의한 DMA는 여기가 인터리브드가 여기까지고 단일 버스 방식, 단일 버스 통합 방식, 입출력 버스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캐시 메모리고요.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의 액세스 속도가 이제 CPU에 비해서 현저하게 느리기 때문에 CPU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 설치하는 고속 반도체 기억 장치예요. 결국은 처리 속도가 CPU,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주기억 장치를 가지고 이게 용량이 모자르니 사용하려고 하는 게 가상 메모리고 주기억 장치를 사용하다 보니 얘도 느려 라고 해서 주기억 장치하고 CPU 사이에 또 하나의 메모리를 만들어 놓은 게 캐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으로는 로컬리티가 있고 매핑, 코이어런스가 있습니다. 구조로는 CPU하고 캐시,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가 있고요. 이 사이에서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존재하고 얘는 워드 전송을 하고 이쪽은 블록 전송, 그리고 L1, L2, L3 캐시라고 해서 CPU라 가까울수록 당연히 빠르고 하지만 용량은 적습니다. 캐시 유지 관리는 캐시 클린과 캐시 플러시가 있어요. 클린은 디캐시 데이터의 메모리를 스토어하여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거고요. 캐시 메모리를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서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 밑에 보면 D비트는 데이터가 일치하고 1은 불일치하다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캐시 메모리에 있는 거를 메모리에 쓰게 되면은 데이터 비트가 당연히 0으로 클리어가 될 것이고요. V는 이제 메모리부터 로드가 되지 않는 것이고 1은 메모리로부터 로드가 된다는 것인데 캐시에 있는 걸 적은 거기 때문에 얘는 메모리로부터 로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0으로 클리어가 됩니다. 이 캐시 플러시는 캐시에 있는 것을 메모리에다가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얘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D비트. 지금 얘가 날려버려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메모리와 데이터가 일치하게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비트는 1이고 실제 얘가 메모리로부터 로드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와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 얘는 일치하는 상태고 무효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일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코이어런스, 캐시 일관성인데요. 이제 주기억 장치와 로컬 캐시 간의 일관성. 이제 아까 안 맞았을 때 플러시로 날려버리는 것도 있고 일관성이 필요한 이유는 성능과 신뢰성이죠. 요거는 요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방식은 사실 공비 패시를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뭐 요건데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디렉토리 프로토콜과 스누피 프로토콜입니다. 디렉토리 프로토콜은 캐시의 정보를 주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서 이 디렉토리를 보면서 일치를 시키는 거고 스누피는 다중 프로세스 환경에서 얘가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는 풀맵, 리미트, 체인 요 세 가지 디렉토리가 있다라는 거고 얘는 이제 캐시 일관성, 쓰기 무효, 버스 감시, 스누피 제어 감시하고 있다가 계속 맞춰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시 쓰기 정책, 라이스루, 라일백 요거는 많이 보셨을 토픽인데 캐시하고 메모리에 동일하게 써서 일관성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거고 대신에 속도는 느려요. 라이백은 캐시에만 먼저 써서 속도를 먼저 막 해놓고 추후에 서브 아웃 될 때 메모리에 써서 속도 중심으로 하고 대신에 캐시 일관성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쓰기 정책입니다. 이거를 비교를 하게 되면 감시 프로토콜은 이제 VI를 쓰고요. 여기는 메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감시를 합니다. 얘는 4개로 정의를 하고요. 모디파이, 익스클루시브, 쉐어, 인밸리드 4개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구성도에서 저는 이제 방향이랑 그 화살표랑 화살표 점선 이런 것까지 다 했었고요. 그것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정보 관리에는 나올지는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캐시 메모리 사상 방식. 요거는 제가 너무 안 외워져서 안 가지고 가다가 마지막에 겨우겨우 그냥
꾸역꾸역 가져간 건데 캐시 메모리를 어떻게 사상하냐예요. 캐시 메모리 미스가 발생했을 때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 메모리로 어떻게 가져고 오냐 이 방식인데 세 가지예요. 직접 사상, 완전 연관 사상, 세트 사상. 외울 때 테라단, 테단, 테셋단 이렇게 해서 테라단은 캐시 라인을 선택을 해서 그 라인에 있는 것 중에 태그와 비교를 하는 거고요. 테다는 결국은 그 캐시 라인 어느 곳에도 적재가 가능해서 그냥 태그하고 단어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거고 요거는 요거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을 하나 선택해서 하다 보니 조금 문제가 되니 라인을 여러 개 묶어서 요 세트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림을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릴 게 생각보다 많은데 테라단, 테셋단, 테단 요거 해서 여기는 라인까지 해서 여기서 주소 비교기에서 얘하고 라인에 어떤 애를 여기 있을 때 라인을 골라서 그 안에 거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한다. 얘는 그냥 단어만 비교를 한다. 얘는 요 세트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비교를 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인공지능 반도체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죠. HBM 디램 다이를 이제 적층해서 TSV 통해서 통신하는 메모리고요. 기술 요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적층으로 쌓았기 때문에 여기 구멍 내서 요거를 연결하는 게 이게 TSV이고요. 요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난리죠. PIM이 있는데 PIM은 프로세스 인 메모리예요. 메모리 반도체 내부에서 연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빠르겠죠. 이런 구성 요소가 있고 이 PIM은 사실 세 가지로 구현이 됩니다. 프로세스 위드 메모리라 그래서 실제 진짜 메모리 셀과 연산기가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서 말하는 PIM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 그래서 메모리 다이에 프로세싱 로직이 위치한 게 있고 프로세싱 니어 메모리라 그래서 근처에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결국은 CXL이거든요. 결국은 니어라는 거는 근처에 있다는 거는 통신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빠른 통신을 구현해 주는 게 CXL이에요. PXL은 밑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뉴로모픽 반도체는 폰노이만의 병목 해결을 하기 위해서 뉴런 시냅스 구조로 구현한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고요. 입력 뉴런 출력 이렇게 있고 스파이크 PRNG 웨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MPU 딥러닝에 최적화된 반도체예요. 그래서 누상기랑 뉴런 가중치 이런 거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얘는 보조기억 장치로 들어가더라고요. 플래시 메모리가 이제 관리에 나올까는 조금 애매한데 간단하니까 그냥 보면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유지하는 저전력 구집점 휘발성 메모리예요. 비휘발성.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기억 장치로 보고요. 얘는 비휘발성 구집적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소스하고 드레인에 이제 전압이 인가하면 이게 쭉 여기에 전자가 빨려 들어가서 이 전자의 개수가 결국 비트를 나타내는 거고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 이제 노어 게이트하고 낸드 게이트가 있고 이거는 병렬로 연결하는 거고 얘는 직렬로. 그래서 쓰임이 조금 다릅니다. 얘는 데이터를 빨리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부팅용이나 이런 것에 특화되어 있고 얘는 대용량 하기가 좋아서 대용량 스토리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메모리 반도체는 앞서 말한 요 플래시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고 비메모리는 CPU, GPU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고 약한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죠. 그래서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이고 비메모리는 처리, 제어, 통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용도로는 이런 거가 있고 얘는 이렇게 있고 예시로는 D램, 낸드, 플래시 이런 게 있고 CPU, GPU, 아식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인터페이스로 넘어가면 PCI 익스프레스라 그래서 이거는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는 아마 관리 쪽에는 안 나올 거예요. 그다음 CXL. CXL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IM이 나오면서 중요해진 토픽인데요. 얘가 이제 PI 익스프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메모리와 연결을 통합하는 고속 인터페이스 표준이고요. 프로토콜 3개. 요거 봐주시고 유형 타입 1, 타입 2, 타입 3 요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림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거 요 어떤 프로토콜이 쓰이는지 보시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명령어 처리로 넘어가면요. 명령어 처리는 명령어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CPU 처리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명령어 처리 과정을 여러 단계를 동시에 처리를 하는 거죠. 유형으로는 명령어 처리에 따른 유형으로는 슈퍼 파이프라인. 명령어를 2개를 이제 조금 엇갈려서 하나 하고 2개 하고 3개 하고 이렇게 가는 거고 슈퍼 스칼라는 한 번에 2개씩, 3개씩 하는 거고 슈퍼 파이프라인, 슈퍼 스칼라는 2개를 합친 거죠. 한 번에 2개씩, 3개씩 하는 거에다가 엇갈려서 2개씩, 3개씩 하는 거를 이렇게 가는. 그리고 VLIW라고 해서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로 축약해서 처리하는 거. 그 다음 파이프라인 단계별로는 2단계, 4단계, 6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보세요. 2단계는 그냥 패치하고 익스큐션만 하고 얘는 이런 단계 하고 6개는 이렇게까지 간다. 그다음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는 데는 파이프라인 해저드가 발생을 해요. 구조 해저드, 데이터 해저드, 제어 해저드가 발생을 하는데 구조 해저드는 명령어 수행 자원끼리 충돌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원이 모자라서 발생을 하는 거고 메모리 인터리빙 얘는 이제 메모리 접근 시간을 최소화해서 여러 모드로 나눠서 메모리를 동시에 접근하게 하는 건데 동시에 접근하는데 요거를 좀 나눠서 순차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방식이라서 충돌 나는 거를 이제 예방할 수 있게끔 메모리 인터리빙을 하고 한 번에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하버드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해저드는 RW, RAW, WAR, WLW 이게 뭐냐면 리드 애프터 라이트, 라이트 애프터 리드 이런 건데 시점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읽어와야 되는데 아직 쓰지 않았고 써야 되는데 아직 뭐 하고 있고 이래서 그거를 프로그래밍 단에서 해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비순차적으로 실행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먼저 전달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 제어 해저드는 분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실행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스토리라고 해서 그냥 명령어를 건너뛰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던가 예측을 하던가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크와 리스크, ARM이 있는데 이거는 시스크는 하나의 명령어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아키텍처고요. 얘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명령어로 빠른 실행을 목표로 설계된 컴퓨터 아키텍처예요. 얘는 가변 길이로 되게 많이 해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얘 너무 오래 걸려. 간편하게 해 라고 해서 만든 게 리스크고요. 요거는 ARM사에서 리스크 기반으로 다시 만든 CPU 아키텍처가 ARM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CAOS 쪽은 그 회사에서 만든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시스크는 복잡한 명령어 구조로 해서 구현이 매우 어렵고요. 이건 간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단순한 명령어로 해서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좋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소 지정 방식입니다. 주소 지정 방식은 0단계, 1단계, 2단계 있는데 요거는 그 구성도까지 다 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0단계는 즉시, 1단계는 한 번 거쳐서 가는 거, 얘는 두 번 거쳐서 가는 거.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7개 다 외워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다 외워야 된다고 하는 게 뭐 이거 즉시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이게 무슨 논리겠어요.
그냥 외우는 거지. 사실 이해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CAOS가 거의 다 그래요. 이제 OS입니다. 제가 알고리즘까지 해서 10시까지 끝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와. OS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밑에 건데 커널이 중요해요. 커널은 이제 다른 역할과 응용 서비스 수행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고 종류로는 모놀리식,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엑소, 유니 커널, 나노 커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모놀리식하고 마이크로 커널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CPU 스케줄링이에요. CPU 스케줄링은 CPU를 할당하는데 선점하고 비선점 방식을 이용해서 할당하는 방식이고요. 선점은 RS 멀레라 그래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쓰고 있어도 내가 우선순위가 있으면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식이고 비선점은 우기 피소 지우라 그래서 못 가지고 와요. 그 두 개 차이가 있고 라운드 로빙은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된 시간 동안 하고 끝나면 다음 애가 하고 다음 애가 하고 다음 애가 하고 이렇게 가는 거고 SRTF는 매 주기마다 이렇게 보면서 짧은 시간이 있는 애한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멀티 레벨 큐는 뭐냐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아니구나. 죄송해요. 그 멀티 레벨 큐는 큐 그 등급을 나눠서 수행을 하는 거고 특정 프로세스로 나눠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계속 실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클래스마다 이렇게 할당을 했는데 여기를 할당하고 나서 그 다음 내가 해야지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얘가 돌고 있는데 여기 클래스에 속한 애가 또 들어오면 나는 기다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스타베이션이 발생해서 MLFQ를 준 거예요. MLFQ는 뭐냐? 동일한데 그 우선 그 시간을 부여를 했어요. 이 Q는 10초만 할 수 있고 얘는 20초만, 30초만 이렇게 해서 스타베이션을 방지하는 거고요. RM 스케줄링은 이제 정적 스케줄링 방식으로 이제 주기마다 가장 짧은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하게끔 하는 거고 얘는 CPU 이용률을 계산을 해서 실행 가능한지 안 한지 봐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얘하고 얘는 풀이 문제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EDF는 그 주기마다 가장 데드라인이 짧은 것을 먼저 실행하게 하는 거고요.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만 설명을 해서는 좀 힘들어요.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요거는 넘기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유튜브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비선점은 못 가지고 와요. 한 번 시작하면 얘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라고 해서 그냥 먼저 들어온 애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들어온 애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JF라 그래서 준비 상태에 있는 큐에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애들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랑 똑같아요. 짧은 애한테 자꾸 먼저 주니까 얘가 실행하는 동안 기다렸더니 그 사이에 또 다른 애가 들어와서 하고 나니까 스타베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HRN을 하는 거고 얘는 서비스 시간이 결국 실행 시간인데 실행 시간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기다렸는지까지 같이 계산을 해줘서 우선순위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린 애한테도 우선권을 주는 거고요. 그런 고려사항이 있고 우선순위 역전 성장. 이거는 뭐냐면 순위가 낮은 태스크에 의해서 높은 태스크가 블락되고 CPU 점유율을 내주는 형상. 저 이거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러니까 아까 선점 같은 경우에 결국은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있으면 얘를 뺏어올 수 있는데 못 뺏어오는 거예요. 왜냐? 공유 자원이 사용 불가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가 CPU의 점유율을 내주는 거예요.
CPU만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구동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공유 자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이제 세마포어가 있는데 공유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되고 이 자원을 이용해서 CPU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CPU한테 가서 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내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지금 실행하고 있는 애가 내놓고 내가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유 자원을 쓰려고 봤더니 얘가 세마포로 해서 잠겨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CPU를 못 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나보다 낮은 애가 들어와서 아직은 제가 할당 받지 못했으니 얘를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CPU만 봤을 때 CPU 스케줄링상 내가 더 높았지만 내가 못 쓰고 다른 애가 와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공유 자원 때문이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상속하고 혹은 우선순위를 올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못 받았지만 얘한테 내 우선순위를 줘서 나보다 낮은 애가 들어왔을 때 뺏기지 않게 하는 거 혹은 그 다음에 인계 영역 자체 여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 다른 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 원래 재기적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뺐습니다. 그거는 그리기도 되게 힘들어서 빼버렸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호의 효과라고 있는데 이거는 먼저 도착한 프로세스의 긴 버스트 타임으로 긴 평균 대기 시간이 발생하여 CPU 이용률이 저하되는 현상인데 이게 이거예요. 비선점으로 인해서 FCFS를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들어와서 먼저 하는 애한테 먼저 선행을 하게 했더니 평균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분짜리가 있고 그 다음 들어온 애들이 뭐 5초, 2초 밖에 안 되는 애들인데 첫 번째 들어온 애들한테 무조건 하게끔 하니 뭐 다른 것도 있었다고 볼게요. 어떤 애가 실행을 하고 있고 10분짜리가 들어왔고 5초짜리가 들어왔고 10초짜리가 들어왔는데 무조건 선입 선출로 하면 얘네들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0분을 기다렸다가 잠깐 실행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기 시간이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이게 호의 효과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쇼티스티자 퍼스트 같은 거를 해서 10분을 해야 되면은 먼저 5초짜리, 10초짜리를 먼저 할게 하고 해서 얘네들은 사실은 얼마 안 기다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 대기 시간을 낮추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CPU의 메이저 상태. 요거는 네 가지 상태 꼭 외워주셔야 되고 요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패치고 인다이렉션이고 인터럽트고 여기가 execute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execute가 되는 거고 얘가 바로 실행을 못하고 간접 수소를 사용을 하면 인다이렉트를 통해서 그렇게 실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행이 완료되면 패치 상태로 가는 거고 혹은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인터럽트가 다 끝나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런 다이어그램 그려주셔야 돼요. 인터럽트는 많이들 아시죠? 그냥 뭘 작업을 하는데 인터럽트 거는 건데 PC를 꺼버리는 것도 인터럽트의 하나 종류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런 게 있고 쭉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종류 외워주시면 돼요. 아까 하드웨어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 이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되는 거고 프로세스와 스레드인데 프로세스는 CPU 자원을 할당받아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단위예요. 프로그램 코드와 상태를 포함한 거고요.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코드 데이터 힙을 공유해서 실행되는 경량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 종속적이고 대신에 경량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고 메인 스레드가 있고 워커 스레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커널 스레드, 유저 스레드가 있고요. 멀티 스레드는 스레드를 여러 개 병렬로 수행하는 거고 모델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나중에 구성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약간 그 명령어 처리 방식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리브드 멀티에서 한 번에 여러 개 하는 거. 얘는 이제 레이턴시 유발할 때까지 그냥 무조건 계속 수행하다가 하는 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레드하고 프로세스하고 비교하는 게 좀 나와요.
생성은 OS에서 하는 거고 스레드 내 이제 프로세스 내에 있는 경량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생성을 하는 거고요. 상호 통신은 IPC, 그다음 공유 메모리 이런 거 있고 구유 자원은 힙 스택 레지스터 스레드가 있는데 아까 얘는 스택 코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메모리 블록으로는 프로세스는 PCB를 사용하고요. 스레드는 TCB를 사용합니다. 종류는 똑같습니다.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냐, 스레드에서 사용하냐고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 상태 정보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스레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세스에서 가지고 있고 얘는 스레드 정보를 가지고 있고 PCB 밑에 TCB가 이렇게 있는 관계고 IPC는 다중 프로세스 환경에서 프로세스 간 데이터 주고받는 방식이고요. 공유 메모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메시지 전달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끔 할 수도 있고 파이프라인 그리고 메모리랩, 세마포어를 통해서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 자원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금방입니다. 공유 자원 관리에서는 OS 레벨과 프로그래밍 레벨, 하드웨어 방식, 알고리즘 이렇게 있습니다. OS 레벨에서는 세마포어와 스핀락, 뷰텍스가 있고요. 세마포어는 아시죠? P 연산과 V 연산 통해서 하는 거고 유형으로는 이진 세마포어와 개수 세마포어가 있어요. 변수를 0하고 1만 갖는 건 이진 세마포어고 여러 개를 갖는 거는 개수 세마포어고 P 연산은 진입하기 위한 거고 V 연산은 해제하기 위한 겁니다. BGA과 슬립 Q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스핀락이네요. 스핀락은 무한 루프를 실행하면서 프로세스가 사용하라는 락을 얻기 위해서 계속 대기하는 락킹 기법이고 현재 IRQ를 준비하고 CPU에 IRQL을 상승시키고 스핀락을 시도를 하다가 받게 되면은 종료를 합니다. IRQL은 인터럽트 리퀘스트 레벨이라 그래서 윈도우에서 커널이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선순위 레벨이고요. 낮으면은 스핀락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상승을 시켜서 받게 됩니다. 뷰텍스는 세마포와 유사합니다. 락킹, 언락킹 하는 거고 요거를 많이 얘기하죠. 화장실을 비유를 하면서 키고 뭐고 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얘는 일단 2개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근데 거의 비슷은 합니다. 하지만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조건을 만족하여야 된다 라고 하시면 되고 프로그래밍 레벨에서는 모니터 세마포의 타이밍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서 내가 그냥 프로그래밍 땅에서 할게 라고 해서 구현한 게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동기화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고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하드웨어 방식엔 테스트 앤 셋, 스왑, 인터럽트 금지가 있고 알고리즘에는 대피 램크라고 해서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공유 자원 관리를 한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용 의사 기반, 양보 기반, 번호 기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문맥 교환입니다. CPU에서 사용 중인 프로세스를 저장하고 프로세스 상태는 새로 프로세스는 이제 적재하는 병행 처리 기법이고요. 문맥 교환인데 문맥이라 하면 뭐냐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및 자원의 정보예요. 이 정보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 메커니즘 한번 보세요. 이제 인터럽트 걸면 인터럽트 건 애가 PCB로 저장이 되고 이제 새로운 애는 PCB에서 불러와서 다시 CPU에 적재시키고 이 과정 상태 변이가 발생하는 조건은 스케줄러 디스패치라고 해서 이제 할당 시간이 다 됐을 때 그리고 똑같은 거죠. 타임 슬라이스가 만료돼서 나오는 거고 IO 작업으로 인해서 혹은 시스템 콜 이제 인터럽트가 됐을 때 만료가 됩니다. 오버헤드는 이런 거 사용해서 하면 되고 레이스 컨디션은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된 자원을 사용하는데 타이밍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영향을 주는 거고요. 라이브락이라고 있어요. 라이브락은 데드락과 다르게 둘 이상의 프로세스가 서로 양보하면서 실제 자원을 아무도 안 쓰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혹은 이제 아까 나왔던 모니터로 해결했던 세마토포어의 타이밍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고 해결 방안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얘는 사실 사전에 테스트나 디버깅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요. 교착 상태는 네, 아시죠?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서로 쓰려고 하다고 무제한 대기 상태고 이제 상점 비환, 예회, 발복으로 해결을 합니다. 은행가 알고리즘은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얘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만 할당을 하는 거고요. 자원 요구 상태, 안전 요구 상태가 됐는지 하고 이제 자료 구조는 이런 게 있고 웨이트 다이 운드 웨이트는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신차 프로세스가 점유한 자원을 고참이 요구를 하면 기다려주고 고참이 점유한 프로세스를 시참이 요구를 하면 얘는 그냥 무시, 자원, 다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반대로 온드웨이시라고 해서 선점을 해버리고 고참이 사용할 거를 시참이 요청하면 대기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얘는 환영 대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고 얘는 비선점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할당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버텍스와 엣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용성은 FTS라고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정상적으로 수행하게끔 하는 기술이고요. 요 기술들 쭉 봐주시면 되고 그중에 이제 와치독 타이머만 좀 한 번 더 봐주세요. 프로세스 동작 감시하면서 오작동 빠졌을 때 시스템 리셋해서 복구하는 사용되는 기술이고요. 이거는 킥을 해서 주기적으로 킥을 해서 응답이 오면 정상이구나라고 하는데 안 오면 얘를 리셋을 해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드도 FTS 기술 중에 하나예요. 여러 디스크를 이제 논리적으로 통합을 해서 쓰는 거고 0번, 1번, 5번, 6번이 주로 많이 쓰이고요. 문제에서도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합쳐진 거 보시면 됩니다. 특징들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핫스페어라고 해서 레이드하고 상관없이 레이드에서는 레이드 5에서는 하나 폴트가 나도 괜찮은데 그 가용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가 폴트 나면 바로 넣어주는 핫스페어 디스크가 있어요. 얘는 레이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디스크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라서 한번 넣어봤고요. 이런 기술들이 있고 HA는 최소한의 서비스 중단으로 페이로버 하는 거예요. FTS는 그냥 가게끔 하는 거지만 얘는 액티브 스탠바이로 해서 테이크 오버 되게끔 기법으로는 핫스탠바이, 뮤추얼 테이크 오버, 콘커런트 액세스 백업은 아까 했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스토리지는 세 개의 방식이 있어요. 블록, 오브젝트, 파일이 있는데 블록은 일정 블록으로 해서 FC나 아이스카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오브젝트는 이제 API 통해서 HTTP나 REST 방식으로 하는 거고 파일 스토리지는 파일로 저장된 것들 SMB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 이 스토리지가 사실 저도 지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많이 다루지 않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벌써 한 2번 나왔어요. 이 방식에 대해서도 물어봤었고 이번에 나온 게 접근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요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